자, 가격제 원칙에서 이 가치를 우리가 결정했을 때, 5억으로 결정했을 때는 지역의 변화를 반영해서 5억으로 결정해 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부 측면의 원칙이 있어요. 내부 측면의 원칙을 가면요, 얘가 일단 대표적이에요. 균형의 원칙이. 그 다음에 기의 원칙이 있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고,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이거 네 가지가 내부 측면의 원칙이에요. 이것도 물어봐줘요. 내부냐 외부냐를 구별할 수 있는지. 얘가 제목이 균형의 원칙인데, 얘는 그러니까 물건의 그 내부 구성 요소가 이게 그 균형, 즉 밸런스를 이루고 있을 때가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감가를 줘요. 그 감가를 무슨 감가로 하냐면 기능적 감가라고 그래요. 이걸 내부적 감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는 게 무슨 원칙이냐면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얘가 그 균형 상태인지 아닌지를 먼저 볼 때는요, 이게 만약에 역세권 부지면 가치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치에 맞는 용도랑 결합이 돼 있냐, 이걸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지가 한 200평인데 건평이 한 180평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지금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과대개량이 됐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주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무슨 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었어요? 주차 공간이. 옛날에는 건물주들이 임대 공간을 늘리는 게 더 최유용이라고 본 거예요. 차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근데 지금 차가 많이 있는 시절에서는 뭐가 확보가 돼야 돼요? 주차 공간이. 그러니까 만약에 주차 공간이 협소하면은 감가를 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아파트에 보면 30평형 아파트 있죠. 얘가 예전에는 방이 3개, 화장실이 몇 개? 하나였는데 요즘은 방 3개, 화장실이 몇 개예요? 2개. 그러면 이게 현재는 이게 밸런스가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물건이 만약에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으면 감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근데 만약에 화장실 수가 늘어나면 가치가 높아진다고 방을 줄이고 화장실을 갖다 늘리면 또 어떻게 돼요? 이건 화장이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건 과대개량이 됐으니까 그것도 감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요 내부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감가잖아요. 그럼 얘가 저기 5억으로 결정했을 때는 이 상태도 봤다 안 봤다? 이 상태도 봤다는 얘기야. 보고 결정해 준 게 5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감가를 적용할 게 있으면 감가를 적용해서 5억을 줬고, 만약에 내부적인 요소가 밸런스가 맞으면 감가를 적용할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태까지 반영해서 결정한 가격이 얼마? 5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 무슨 감가? 네, 이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회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얘들이 결국은 뭐가 다 설명해 주냐면요, 얘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가? 제목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목이. 자, 기회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부동산의 가치는요, 생산비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의해서? 네, 기회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특징이 이 부동산에 추가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 있죠. 네, 이거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무슨 원칙이다? 그게 기회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균형의 원칙에 선행한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비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기여도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A라는 총각이 있는데 이번에 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가서 중고차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얘가 경차인데. 그래서 한 100만 원 주고 샀어요. 차를 사고 난 다음에 경차니까 뭐 안에 인테리어 별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카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겨울이 오면 여친 데리고 스키장 가려고 스키 캐리어 하나 설치하고, 내비게이션 없어서 내비게이션도 설치하고, 멀리서 보면 집차처럼 보이라고 타이어도 설치하고, 뭐 이거 나름대로 한 200 들였어요. 그리고 얘를 몰고 시내 주행을 나가봤어요. 옛날에 경차 처음에 나왔을 때 떠돌던 유머 아시죠? 이런 차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그죠? 창문 열고 이불 한번 불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커브길 돌아갈 때 껌도 몇 개 뿌려보고, 껌 밟고 코너링이 되느냐, 뭐 이런 거 그 당시 유머였다고요. 그러면 이 총각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불쾌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시 경차를 탈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얘를 팔고 중형으로 바꿔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기는 100만 원 주고 샀고 200만 원 갖다 추가 비용을 들였으니까 자기는 최소한 못해도 300을 기준으로 해서 한 1, 20만 원 빼줘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고 딜러가 가서 하는 소리가 원판 불변의 법칙을 얘기하죠. 그래봐야 경차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느라고 애썼다고 한 10만 원 더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200만 원이 가치에 반영한 게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만 원. 그러니까 비용을 다 가치로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기한 부분만 가치로 인정해 주는 게 무슨 원칙이다. 그게 기회 원칙인 거예요.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그래서 주차장 늘렸다 그래서 다 가치로 보지는 않는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한 것만 인정해 준다는 게 무슨 원칙? 기회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기여도에서. 그러니까는 얘가 비용을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를 판단할 때 얘가 기준이 되는 게 무슨 원칙? 그게 기회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요건 또 앞으로 이제 돌아와서 있죠. 그죠?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이렇게 돼 있죠.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이거는 뭐 할 때 설명했냐면 지대론 할 때 설명해 줬어요. 그렇죠? 토지의 가치는요, 잉여 생산성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게 그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잉여 생산성이라는 게 뭐냐면 지대 얘기하는 거예요, 지대. 그래서 얘가 토지잔여법 및 수익분석법의 근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토지잔여법이라는 것은 토지의 가치는 잔여 수익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배워봤죠? 차액지대. 그죠? 누구의 차액지대요? 리카도의 차액지대.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한계지 있죠? 한계지에서 지대가 성립한다, 안 한다? 이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지에서는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뺀 거, 생산비를 뺀 게 지대잖아요. 근데 한계지에서는 한 20만 원 생산을 하면 생산비로 2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논리인데, 요때 생산비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노동하고 뭐 자본. 그러니까 노동에 10만 원, 자본에 10만 원 이렇게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죠. 근데 우리가 생산 요소 하면 흔히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토지에 대한 대가는 없죠. 없는 이유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토지를 자연물로 보기 때문에 얘를 생산 요소로 보는 게 아니죠. 자연물이니까.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대가는 따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의 줄 것만 충족이 되면 이 땅은 경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는 충당이 되니까, 생산비는 충당이 되니까, 단 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땅이 비옥도가 좋아요. 비옥도가 좋아서 120만 원이 생산이 돼요. 그러면은 얘들 20만 원 빼주고도 남는 게 얼마?
100만 원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이 아주 비옥도가 좋아서 한 420만 원만큼의 생산을 해요. 그럼 남는 잉여가 얼마가 돼요? 4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옥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는 잉여가 크겠죠. 이 크기에 의해서 토지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그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가치는 어디에 의해서? 잉여 생산성, 즉 지대의 크기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박스에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은 이들 각 요소에 배분되는데 이때 토지의 수익은 최종적 배분을 받게 된다는 원칙이라고 돼 있죠. 거기서 토지는 빼야 돼요.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의 각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토지는 빼야 된다고요. 토지는 생산 요소로 간주하지 않으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 애들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생산물 가격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얘들에 대한 대가를 주고 남는 잉여가 있으면 이 잉여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게 그게 무슨 원칙이다. 그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게 예전에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좀 그래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얘도 추가 투자 여부를 판정할 때 모두 쓴다.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도 써요.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이거 설명해 준 거는 기억은 물론 안 나시겠죠? 아니 그래도 난다라고는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반응을 보여줘야지.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야 그래도 먼저 나와서 한 사람들이 기억은 좀 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내부 측면의 원칙이고요. 일단 얘가 제일 잘 활용이 돼요. 요거는 다음에 문제 풀 때 추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왜냐하면 낼 수 있는 게 평가사 정도가 낼 수 있어요. 감정평가사가. 근데 평가사가 낼 수 있는 요건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만 나중에 기억하시면 되고. 일단은 먼저 요거 기억하면 돼요. 모의고사 등에서는 얘네들이 우선 쓰니까.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외부 관련 원칙이 있어요. 그죠? 자, 외부 측면에서는요, 대표적인 게 얘예요.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외부성의 원칙.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 얘도 다 뭐가 설명해 준다? 제목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 시장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특징이 경제적 감가를 우리가 외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게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적합. 여러분 시험에는 지금 설명한 예하고는 반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어요.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에 여기 이렇게 신축주택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얘가 주거지역인데 주택이 들어섰으니까 용도에는 적합한 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신축주택이니까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설비라든가 이런 것 등은 가장 최신식으로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규모가 보면은 대지가 한 100평, 건평이 한 50평 돼요. 그러면 이게 주택의 규모로도 괜찮은 편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요 주변에 있는 주택들의 규모가 얘보다 훨씬 커요.
얘네들은 대지가 한 700에서 한 800평 되고요. 건평이 한 200에서 한 300평 정도 돼요. 그럼 얘네보다 규모가 훨씬 크니까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요. 서울에 가면 성북동 같은 지역을 가면은 이런 고급 주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A그룹이 회장이 살고요. 여기는 B그룹 회장이 살아요. 근데 이 동네 C그룹 회장 부인이 집 보러 왔어요. 그럼 얘는 본다 안 본다? 얘는 안 볼 거 아니에요. 얘는 여기 왜 있을까?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얘들만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이 동네에 평당 단가가 한 3천만 원 해요. 시세가. 그 얘는 3천만 원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문제가 있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신축인데다가 안에 있는 기능이나 설비나 다 최신식이잖아요. 그죠? 어디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슨 감가? 그래서 외부적 감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급 주거지역이에요. 규모가 다 같아요. 그럼 얘들 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도 또 고급 주거지역이 있어요. 여기도. 그럼 얘네들 간에는 규모가 비슷하니까 얘네들은 각각 주변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여기는 호수공원을 조성하기로 한다고 발표가 됐고 여기는 쓰레기 처리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순간에 얘네는 조금 더 좋은 주거지역, 조금 덜 좋은 주거지역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게 외부성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외부 요인에. 그래서 얘가 특징이 얘도 이 감가를 반영을 해요. 무슨 감가? 그럼 얘도 경제적 감가, 얘도 경제적 감가잖아요. 경제적 감가를 판정하는데 다만 접근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죠. 얘는 얘가 주변하고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이 감가의 정도를 측정한다 그러면 얘는 이거는 괜찮은데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감가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무슨 원칙? 외부성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적합의 원칙이 반대로 어떻게 나왔냐면요. 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에요. 그럼 서민 주거지역에 여기에 고급 주택이 하나 들어섰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정상적인 가치를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서민 주거지역이면 여기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이 규모에 맞춰서 집 보러 오지 이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무슨 원칙에 어긋난 거가 있어요? 적합의 원칙이에요. 답이 적합의 원칙이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인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이 경쟁 과정을 거쳐서 적정한 가치가 갖게 된다는 게 경쟁의 원칙이고요. 얘가 순수익을 산정을 할 때 이 원칙을 반영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수익 방식에서 수익성 부동산의 가치를 구할 때는요.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비례관계예요.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모두 커진다. 네, 수익도 악기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요 수익을 잘 산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방에 이런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중심 가로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에서는 특급 호텔이 딱 하나만 있어요. 호텔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모든 이 도시의 행사는 다 여기서 열렸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학부생들의 뭐 세미나가 열려도 여기서 열렸을 거고 결혼식도 여기서 하는 게 가장 이슈가 됐었고 맞선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호텔을 이용하는 게 횟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매출이 있죠. 수익이 당연히 크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평가사가 이 호텔의 가치 추계를 의뢰받았어요. 그럼 평가사는 얘가 현재 주변에 호텔이 없잖아요.
얘 혼자만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의 수익만 보고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고요. 이 주변을 조사를 해요. 얘하고 경쟁 대상이 될 수 있는 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따져봐요. 근데 대각선 쪽에 이렇게 한 2층짜리 상가 이렇게 있고 이면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부지가 있었는데 이 부지를 누군가가 다 매입을 해서 시청에다가 건축 허가를 낸 거예요. 호텔 짓겠다고. 그러면 가까운 장래에 뭐가 들어서는 거예요? 호텔이. 그러면 새로 짓는 호텔은 기존에 있는 호텔보다는 훨씬 기능과 설비가 뛰어나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층수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동네 명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로 갔던 수요가 다 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익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사는 가치를 평가할 때 이 수익에 이런 이유는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멸성 이유는 반영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소멸성 이윤이 초과 이윤이에요. 초과 이윤은 경쟁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경쟁 대상 부동산이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평가사가 저기 있는 물건의 가치를 5억으로 판단했을 때는 경쟁 관계도 고려했다, 안 했다? 다 했다는 얘기예요. 한 상태에서 저 가격을 결정해 줬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외부 측면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가면 수요 공급의 원칙, 대체의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네, 그거는 이제 기타 측면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얘예요. 대체 원칙 있죠. 그리고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원칙은 뭐냐면요. 부동산의 가치는 평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대체 원칙이고요. 얘가 특징이 감정평가 3방식의 근거가 돼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이게 3방식에 가게 되면요. 3방식이 몇 개의 방식이 있는 건 3방식이라고 그랬죠. 무슨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있고 비교 방식 있고 무슨 방식이 있다? 수익 방식.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게 뭐예요? 이게 원가법. 비교 방식에서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에서는 수익 환원법. 여기에 다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게 얘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잘 부합이 되는 게 얘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다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집이 얼마냐는 것은 여러분 옆집이 있죠. 얘가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라고요. 얘가 만약에 3억에 거래가 됐으면 우리 집도 3억 이상은 못 받을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3억에 매매가 됐으면 우리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3억 이상은 안 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최소한 3억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무슨 원칙을 반영한 거다? 그게 대체 원칙을 반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시세가 올라가면 우리 집도 시세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얘가 떨어지면 우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은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걸 선호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원가법 있죠. 적산 가격은 제조달 원가에서 뭐 빼요? 감가를 빼죠. 제조달 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제조달 원가. 제조달 원가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거 신축. 신축 원가. 신축 원가에서 감가 빼면 얘는 중고. 이건 중고 가격이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를 새로 신축하는데 10억 들어가요. 근데 중고 가격을 10억 이상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럼 중고 산다, 안 산다? 안 사죠. 이걸 사지. 그러니까 얘는 이걸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도 역시 무슨 원칙을? 대치 원칙을 다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방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슨 원칙이다? 대치 원칙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표현만. 그러니까 뭐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목이. 그리고 수요 공급은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무슨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인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적이잖아요.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원칙이 성립하기는 어려운데 부동산이 용도의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성립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도 어디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무슨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 기회병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모든 부동산의 가격은 평가사가 산정한 가격은 무슨 비용을 다 반영해 준다? 기회비용을 다 반영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도심에 있는 공장 용지 있죠. 얘는 외곽에 있는 공장 용지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게 평가된 것은 뭐를 반영한 결과이다? 기회비용을. 도심 지역의 공장 용지는요. 언젠가는 얘는 상업이나 주거 용지로 다 바뀔 거라고요. 이걸로 쓰기는 만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회를 현재 포기하고 있으니까 그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얘보다는 가격이 비싸다. 그게 무슨 원칙이다? 기회비용의 원칙을 우리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기 나와 있던 것 중에서 노란색 분필로 했던 것들은 다 기억해야 돼요. 시험상에서 활용을 하니까. 에? 그래요. 이거를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으면 그러면 조금 기억이 나요. 간평이. 간평이 어려우시면 어렵게 안 주니까. 간평이. 그러니까 전부 다 용어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어를. 다른 거 아니고. 용어가 이해가 되면요. 안 잊어먹어요. 용어를 이해하면. 내가 봐도 걔가 생각이 난다고요. 이해가 됐으니까. 그 단어를 보면.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잊어먹어요. 자, 그 다음에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죠. 예, 얘들도 자주 인용이 될 거예요. 모의고사 보면 어쨌든 선생들이 간평 쪽에서는 먼저 우선 손대는 게 이 아까 얘기한 가격과 가치 등에 대해서 아니면은 가격 원칙 아니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요. 왜냐하면 한 6개 내야 되니까. 6문제를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3방식에서만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건드리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걔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주면은 기본적인 점수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설마 또 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내용 듣고 있으면서 이걸 버려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에? 아니 뭘 지금 버린 거 지금 한 문장이 많잖아요. 지금 버린 거. 에? 지금 밑에다 버린 거 다시 지금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걸 또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이걸. 에?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슨 분석이에요? 이게 지역 분석이라는 것은요. 거기 나온 것처럼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어떤 지역 특성을 갖는지 또 그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파악해서 표준적인 이용과 뭐를 파악한다? 가격 수준.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거예요. 뭐를 파악한다? 가격 수준을. 그러면 얘가 대상 부동산이에요. 그럼 평가사는 얘 가치 추계를 의뢰받으면 얘가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또는 그 지역 특성은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죠. 얘들에 대한 이거를 보는 거예요. 무슨 이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럴 거 아니에요. 주변에 그 부동산을 쭉 봤더니 얘들이 거의 주택이에요. 그럼 평가사는 이걸 무슨 지역으로 보겠어요?
주거지역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을 쭉 봤더니 대부분 이 상가나 점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평가서는 여기를 무슨 지역으로 보겠어요? 상업지역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얘들이 따져봤더니 전부 거의 주택으로 쓰고 있대요. 그럼 평가사는 이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본다? 이걸 표준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최이호 이용이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이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 이용들에 대한 어떤 평균적인 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 가면은 평균적으로 다 우리가 주택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주거지역이면. 그걸 무슨 이용이라 한다? 표준적 이용. 그러면 평가사는 이게 무슨 지역으로 밝혀졌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평가 대상 부동산 있죠? 얘도 뭐를 보고 판단하려고 그러겠어요? 얘도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지역이니까? 주거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하면은 개별 부동산의 최요 이용에 대한 판정 방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줄 수가 있죠. 무슨 용도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주잖아요. 무슨 지역이니까? 주거지역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해요? 네, 개별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개별 부동산의 무슨 이용? 네, 이거하고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하고는요 항상 일치하진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주택가지만 얘가 슈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가 세탁소일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무슨 분석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개별 분석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항상 일치하면 이걸 굳이 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지역 분석만 하면 되지. 근데 서로 일치하지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분석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별 분석이라는 걸 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요 주변에 주거지역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 세종에서는 여기 시세가 제일 비싼 동네가 어디예요? 다 똑같나요? 그러진 않을 거고. 어디가 제일 비싸요? 네? 나성동이 제일 비싸요? 그래요. 그래요. 나성동이 제일 비싸다. 예? 아니, 그랬잖아요. 그래요. 나성동 일단, 그래. 먼저 얘기한 사람이 나성동. 그 다음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면 이거, 예. 여기 만약에, 이것도 지금 촬영하고 있죠? 여기 A동이라고 그러겠네. A동이 있다. 자, 여기도 주거지역이고 저기도 주거지역인데, 얘가 제일 비싸다면서요. 그럼 얘가 주거 환경이 얘보다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시세가 한 2,500에서 평당 한 3,000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시세는 이 정도 하나요? 더 하나요? 시세가 평당 한 2,500에서 3,000 더 하나요? 아, 그래요? 뭐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뭐, 그죠? 그럼 적고 가죠. 뭐. 그러면 얘네가 시세가 2,500에서 3,000이라는 얘기는 얘네는 이거보다는 시세가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한해서 1,800에서 얼마? 한 2,000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격 수준이에요. 요게. 이 가격 수준이라는 것은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주는 종합적인 지표가 가격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요 가격 수준이라는 게 나와야지만 이 가격을 구할 수 있어요. 개별 부동산의 가격은 이 가격 수준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남양이고요.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 얘는 2,000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동양이고 햇볕도 잘 안 들고 구석진 곳에 있으면은 1,800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얘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지역이? 유사지역이. 그래서 유사지역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얘네가 1,800에서 2,000을 이 시세를 결정하려고 그러면 얘 혼자서는 결정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교 대상의 격차를 통해서 얘네가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슨 지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사지역이.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뭐를 판정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을. 가격 수준을 구해야지만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부동산들의 가격은 요 안에서 결정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먼저 뭐를 먼저 파악을 하고 가격 수준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분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로 파악하는 데 있다? 그렇죠.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 보면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표준적 이용을 파악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최유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얘를 분석을 해야지 얘에 대한 최유 이용의 판정 방향을 제시해 주죠. 얘가 주거 지역이니까 무슨 용도를 주거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필요성에 볼 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를 파악하는 것이다. 네, 이걸 파악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개별 부동산에 대한 최유효 이용의 판정 방향이 있죠. 네, 이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를 판정할 때 무슨 용도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통해서 사례 자료의 수집 범위를 명백히 하고 용도적 지역 범위를 명백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요. 그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주택이라고 그러면요. 나성동 정도에서도 이게 사례를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중소규모에 대한 어떤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면 나성동 일대에서는 거래 사례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 범위를 넓혀가지고 한 그 정도까지 범위를 넓혀야 되고 얘가 만약에 대형 쇼핑몰 정도가 되면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시 전체로 범위를 넓혀서 사례를 수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의 상태를 보면 사례 수집의 범위도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지역 분석의 대상이라고 있죠. 대상을 가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동일 수급권. 자, 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지역이 뭐예요? 인근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요. 얘가 일단 존재하고 있다는 거. 대상 부동산이. 그리고 인근 지역 애들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를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인근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례를 구하게 되면 무슨 비교는 안 해도 된다.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인근 지역의 개념이라고 우리 여기 교재에 보면 나와 있죠. 네, 요거하고 저기 감정평가 규칙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가 좀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기본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예전엔 그냥 이렇게 썼어요. 대상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대상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에요. 직접. 그리고 인근 지역은 특정한 용도의 토지 용도를 중심으로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을 가지며 상호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이라고 했을 때 상호 대체 경쟁 관계라는 건요. 가격 형성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가격이 뛰면 옆집도 가격이 뛰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단지의 가격이 뛰면 옆 단지 가격도 뛰는 거예요. 네? 그걸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 그게 인근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얘가 종합 형태로 보면요. 지역사회보다 작은 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 번역이 좀 그래서 그런데 원래 지역사회라고 얘기하면요. 몇 개 동을 아우르는 지역을 지역사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 단위로 보면 한 9 정도 될 거예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9 단위로 선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일본에서 번역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를 착각을 줄 수 있냐면 만약에 그 대상 부동산이 나성동에 있어요. 사례 부동산도 나성동에 있어요. 그렇죠? 요게 같은 동에 있으면 그렇죠? 같은 동에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없다. 같은 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들이면 인근 지역의 범주에 포함해서 비교할 수 있다 없다. 같은 동에. 그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같은 동이라고 해서 인근 지역은 아닌 거예요. 얘가 만약에 주택이잖아요. 나성동이 다 주택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 개의 시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동보다는 훨씬 더 인근 지역의 범위는 좁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예전에 번역에 대한 표현이 좀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같은 동에 소재하고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분류해야 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의 범위가 더 좁아요. 지난번에 이거 다 설명했던 거예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왜 1단지 여기 뭐 상가지구 이렇게 있고 여기 또 2단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주거 같으면은 두 개의 가로를 갖다가 묶어서 하나 인근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가격대가 서로 비슷하고 단지 규모도 비슷하면은 평가사 입장에서는 같은 인근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있는 도로 있죠.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매출이. 그러니까 상가의 인근적의 범위는 훨씬 좁은 거예요. 뭐보다? 주거지역보다. 그러니까 이게 동정도 수준으로 파악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요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대상부동산이 소재하고 있고 뭐를 공유하는 지역이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그 다음에 인근지역의 경계하고 범위라는 것 있죠. 예, 이거는 뭐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요. 이게 어디까지가 인근지역이고 어디까지가 유사지역이고 어디까지가 동일수권이냐의 범위는 평가사가 정하는 거예요. 규칙으로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인근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평가사의 관점에서 보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계와 범위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사지역이라고 돼 있죠. 유사지역이라는 것은요.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유사한 애가 유사지역인데 여기서는 문제로 줄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인접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사지역이라고 해서 인접해 있어야만 유사지역이다라면 틀리는 거죠. 서울 주변에 가면 일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죠. 이렇게 가면 여기 또 평촌이라고 돼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비슷한 시기에 같이 조성이 된 신도시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평가사가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산에다가 주거를 정한 사람은 평촌에도 주거를 정할 수 있다고 봐요. 같은 신도시 개념이고 서울까지 출퇴근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대상부동산이 있으면 얘가 인근지역, 얘가 유사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게 기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적의 조건에서는 반드시 인접해 있어야지만 유사적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일 수우권이라고 있어요. 요 수우권이라는 것은요. 이게 시장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장지역을 원래 원문이 마켓 에어리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켓 에어리어를 시장지 또는 장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일본 애들이 이거를 수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한문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준대로 한다면 동일한 시장지역이라는 거야.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권역. 그래서 동일 수권은 인근 지역하고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유사지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게 용도 지역별 동일 수권의 판정이라고 돼 있죠. 177페이지 가시면. 예.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주거지는 어디까지를 동일 수권의 범위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거지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통근 범위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그 세종시에 있는 여기 뭐 국민안전처 여기서 근무하고 있어요. 근무하고 있으면 주거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단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세종시에다가 주거를 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쪽에 대전 일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쪽에 조치원에서도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구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기 광주에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기 공무원들은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출퇴근하는 게 쉽다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주거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나 여기나 주거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집을 못 찾으면 여기나 여기서 집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일 수급권이라고요. 여기가 동일한 시장적이라고요. 주거를 출퇴근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동일 수급권. 그래서 주거지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통근 범위를. 근데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이 범위가 축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범위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주거를 정하는데 나는 교육 환경을 아주 중시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교육적인 환경이 아주 좋은 지역이 있죠. 거기 안에서만 주거를 정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동일 수권의 범위가 그만큼 좁아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좁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근 범위를 기준으로 하지만 범위는 축소될 수도 있다, 없다? 축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축소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상업지가 있어요. 상업지는 뭐를 기준으로 파악한다? 배우지. 거기 보면 배우지라고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상권의 범위가 틀리잖아요. 시장적의 범위가. 백화점이 있잖아요. 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서울에 가면 남대문 시장 있죠. 남대문 시장은 시장의 상권의 범위가 어디를 보겠어요? 남대문 시장은. 걔는 전국일 거 아니에요, 전국. 네? 남대문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는 상인들은 그 주변 중구에 있는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죠. 전국의 모든 상인들이 다 새벽에 와가지고 물건 사고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도 상업지역은 배우지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무시장이 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권의 범위가. 근데 우리 지금 학원 건물 1층에 가면 여기 편의점이 있죠. 편의점이 여기는 상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겠어요? 여기 뭐 나성동 일대 여기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좁은 배우지를 기초로 상권의 범위를 파악하겠죠. 시장 지역의 범위가, 동일 수권의 범위가 여기는 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좁다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배우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공업지는 뭐 참고하셔도 되고, 그 밑에 가면 후보지하고 뭐가 있어요? 이행지가 있어요. 그러면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보시면 얘들은 이제 가끔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전환 또는 이행 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 또는 이행 후가 있으면 동의수권의 범위는 뭐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전이 농지고요. 후가 택지예요. 농지인데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에요. 후보지 이행지의 동의수권의 판정은. 근데 얘네가 뭐가 낮으면 이게 낮으면 이걸 기준으로 판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정권에서 이 정권으로 넘어왔잖아요. 이 정권의 그 임대주택의 명칭이 이거였었어요. 보금자리 주택. 정권 말기에 선거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전국에 보금자리 주택 택지지구를 여러 개를 지정을 했어요. 공급하겠다고. 지정을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이 명칭을 안 쓰기로 하고 이 명칭이 나온 거예요. 무슨 주택? 예. 그 바람에 지정은 돼 있지만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택지 후보지로 지정만 돼 있지 얘가 바뀔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을 기준으로 파악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낮을 때는. 성수가 낮을 때는. 근데 이것도 역시 또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도 안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명칭이 이제 바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고. 그러니까 먼저 뭐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게 원칙인데 후가. 성수가 낮으면 뭐를 기준으로. 전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는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바꿔서 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개별 분석은 아까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줬어요. 그죠?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개별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이 항상 일치한다 안 한다? 일치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밑에 가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라고 돼 있죠. 걔들은 별표하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적어드린 거 기억 안 나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선행이 무슨 분석이다? 지역 분석인 거예요.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지역 분석이 있고 개별 분석이 있으면 무슨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뭐가? 가격순이 나와야지 이 안에서 구체적인 가격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얘가 먼저 한다면 틀리겠죠. 네, 작년 문제가 그거였어요. 작년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왔을 때 얘가 얘보다 먼저 시행이 된다. 그럼 당연히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간단한 문제잖아요. 이것만 알면. 근데 얘가 얘보다 먼저 시행해야 된다는 게 그게 한 3-4번 나온 거예요. 회차를 바꿔서. 계속. 낸 거 계속 낸다고요, 계속. 그러니까는 순서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이거 한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얘는 무슨 이용? 표준적 이용을 파악을 해야지만 이거를 기초로 이거를 판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무슨 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표준적 이용이 파악이 돼야지만 얘가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나와야지만 얘도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이용? 표준적 이용. 개별 분석은 무슨 이용? 최이호 이용인 거예요. 이런 거 바꿔주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또 뭐 하겠어요? 저러다가 모의고사 나와서 틀리면 또 선생 또 쓰러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꼭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정리할 때. 그 다음에 그 뒤에 가게 되면요. 임금적의 생애주기 있는데 지금 뭐 참고하셔도 되고 178페이지에 가면 이제 감정평가 뭐가 있어요? 3방식이 있어요. 이 3방식이 있죠. 근래 나오는 문제는 여기 178에서 179페이지 사이 있죠. 네, 거긴 데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뭐 뒤에 어려운 거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거라도 우리가 또 정리해 보자고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